자, 6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 한번 볼까요? 자,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허가제 중심의 무엇이 공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66번부터는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 구분을 하라고요. 한국 근현대사 10문제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개항 개화기.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국권피탈. 1910년에 국권피탈까지고요. 두 번째, 일본 사람이라서 우리가 다 미워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압적 점령기, 그래서 일제 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 8.15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945년 8.15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현대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 3단계에서 이제 66번 문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전체 이 6강이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요. 10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0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제 강점기는 먼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가가 나와요. 근데 이 어떤 방식 통치했는가가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보시면 10년대예요. 그럼 10년대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 식민지로 이제 막 억압적으로 하는 이제 막 시작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나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경찰, 보통 경찰이 아니라 헌병 경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우리를 탄압했다 그래서 무슨 통치라고 해요? 그렇죠. 무단 통치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무단이란 말 뭐예요? 무단 점거했다. 그랬을 때 무단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단, 마구잡이로라는 뜻이에요. 그 시기가 1910년대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헌병 경찰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나와요. 경제적으로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2년 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2개년치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은 바로 신고제고요. 조선총독부가 했던 것이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조선총독부에서 하는데 허가제예요. 허가제에서 우리 민족 기업을 안 돼라고 불허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포된 건 회사령이에요. 자, 그러면 1910년대 일제식민 통치 시기에 허가제 중심의 회사령이 공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1910년대 헌병경찰제,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67번 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10년대 얘기하면서 제가 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통치 방식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거 1920년대죠. 치안유지법 1925년에 나왔고요. 치안유지법 당시 상황 속에서 뭐 있었냐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특히 30년대 이후에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67번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부터 볼까요?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라고 해서 사실 힌트는 1910년대예요. 그런데 학교에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죠. 충격적이게도 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교원,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떤 맥락 속에서 봐야 되겠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1910년대라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식민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칼을 차고 있다. 제복 입고 심지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충격적인 사진들 이렇게 딱 앉아 칼 차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거 아니면 조선태영령이죠. 네, 조선태영령. 그래서 조선인들 우리 바로 선조들을 때렸다. 그 태영령 틀이 수능 특강에도 나오기도 한데요. 이런 거예요. 일본이 타이완도 식민지배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조선태영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법제화시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조차도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으로 가볼까요? 자, 68번 보시면 올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연속해서 붙는다. 그런데 연도가 기가 막히다. 191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919년의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겠죠. 그렇죠? 예,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른 통치 방식을 가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1920년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하자. 자, 그러면 3.1운동의 영향으로 68번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이른바 그들 입장에서 무엇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들 입장에서 이른바란 말을 붙입니다. 문화 통치이기 때문에 이른바 소위 문화 통치라고 불린다라고 했었죠. 사실은 다른데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혹은 그래서 뭘 쓰기도 합니까? 기만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기만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거하고 혹은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용하고 틀렸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헌병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이었다. 근데 그 경찰의 그 수나 장비가 확 늘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치안유지법이 나온 것이죠. 1925년에 나왔던 치안유지법 같은 것들이 20년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른바 문화라고 해서 그럼 문화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신문 만들게 해주죠. 그런데 신문에 대해서 뭐 하죠? 검열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른바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겠다. 문화 통치로 전환하긴 하되 교묘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1920년대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시에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방식을 그들이 획책했다라는 표현 쓰죠. 그걸 의도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1920년대로 넘어가겠구나. 그럼 이른바 문화 통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그들 입장의 식민 통치 방식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문화 통치랑 비슷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쌀을 더 늘려줄게. 그리고 쌀을 늘리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수탈해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69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68번, 69번 문장 둘 다 1920년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920년대라고 아예 딱 설정을 해줬습니다. 실제 기출에서 보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결정적 힌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20년대 일제는 대규모 수리조업을 창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식물 그게 뭐냐? 바로 벼예요. 벼농사거든요.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쌀미자죠. 쌀을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부터 1934년까지 갑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34년. 그러나 실제 수능 기출에서는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 계획 그러면서 교묘하게 친일파를 양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34년까지 있었지만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번으로 갈까요? 자, 그럼 70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의 결과 한반도의 식량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69번과 같은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무엇의 결과로? 그렇죠. 바로 산미증식 계획으로 겉으로는 쌀을 늘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일본으로 많이 뺏어갔다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항이 바로 군산 항이기도 해요. 군산, 전라북도 군산 항구가 있는데 거기 쌀을 막 산적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 농민들, 우리 조상들은 정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라고 올해 지금 연계 교재죠. 수능 특강에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나와 있고 실제 기출에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월 모의평가에도 나왔다. 그러면 올해를 대비하면 10년대, 20년대 아니면 3, 40년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맥락 속에서 1920년대를 파악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71번 문장으로 갑시다. 민족 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어 라고 하죠. 자, 그럼 무엇의 선언서를 발표했다라고 돼 있죠. 자, 정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렇죠. 3.1운동이다. 바로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민족 대표 33인. 그럼 여러분들 천도교계에서 손병희가 중심이 됐고, 그다음 기독교계에서는 이승훈이 중심이 됐고, 불교계에서는 한용운이 중심이 됐다까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손병희 주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종교계가 중심이 됐고요. 3.1운동의 선언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미독립선언서라고도 하고요. 3.1 독립선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 대표는 주로 종교계였고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이것을 발표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탑골공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학생과 시민들이 이 3.1 독립선언서를 외치면서 3.1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2번으로 갈까요? 72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3.1운동의 영향으로라고 나오죠. 자, 3.1운동의 영향으로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배워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쉽게 무엇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자, 그럼 저의 정리 한번 가볼까요? 3.1운동이 진행되기 전 이미 1919년 1, 2월 달에 이미 이 시기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떠올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그쪽에서 이미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임시정부라는 건 딱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이제 학교에서 조금 복잡하게 가르치는 거죠.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3.1운동이 이제 진행되면서 4월 달에 바로 한성정부가 국내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단이라고 해서 이쪽이 중심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게 돼서 세 지역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통합되는 거죠.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우리의 역량을 이제 하나로 모았다. 대통령의 이승만 외교파, 그다음 국무총리의 이동휘라고 해서 무장투쟁파 이렇게 통합된 그래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삼권 분립이었고 여러분들이 바로 공화정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볼까요? 자,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는데요. 이미 기출에서 보다시피 3.1운동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과정을 봤더니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개최한이라고 해서 73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뭘 개최했대요? 그래서 뭐뭐해서 개조파와 무엇을 개조하자, 고치자라는 파와 창조파,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라는 파의 견해가 대립하였다라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구나. 그 안에서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나름대로의 논쟁이 오고 갔구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73번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스토리로 모르면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는 국민대표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통합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연맹에 대한 위임 통치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있고 베르사유 회의가 있으면서 막 이제 1차 대전 종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을 청원하는 상황 속에서 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임 통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 사실상 이제 미국에 의한 위임 통치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기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자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철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방향은 틀렸다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바로 이 탄핵이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또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있었는데 국내랑 연결하고 있었던 교통국가 연통제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다 걸려요. 자, 그런 상황 속,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총한자로 들고 싸우러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임시정부가 국가로서, 정부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모아지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창호를 비롯한 사람들이 개조파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자, 해산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했으면 준비를 하자, 준비를 갖추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독립운동의 길로 나가자라는 게 창조파였던 것이고 신재를 비롯한 상당수의 또 다른 사람들은 창조파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자. 그러면 차라리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무장투쟁으로 직접으로 나서야지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독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창조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견해가 대립되다가 이거가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름이 국민대표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욱더 이렇게 위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조금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것을 꿋꿋하게 임시정부를 지켜나가게 된 사람이 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김구 중심이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가 현 상태로 유지해 나가면서 독립운동을 좀 더 결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키고 대통령제에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바꿔 나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김구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기출에서 보니까 좀 어렵지만 국민대표회의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